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예요? 언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 인사를 자주 할수록 좋네요. 예, 나에게 전주 시와 함께한 40년이라는 제목으로 안도현 시인과 함께하는 공감낭독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시 쓰는 박태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인공 안도현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안도현 선생님이 최근에 내신 책 2권이거든요. 농소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이 책하고요. 그리고 더 최근에 낸 이 고백이라는 이 책, 이 2권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했어요. 그리고 이 제목이 나에게 전주, 함께한 40년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안도현 시인이 사셨던 곳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전혀 안 시인하고 사전 교감이 없었고요. 제가 그냥 알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슬라이드 그 밑에 이 사전 접수를 저희가 받았는데 사전 접수 받으면서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 사항도 좀 있으니까 같이 소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4대1의 경쟁을 뚫고 예, 현장에서도 한 40분 하셨고 그리고 온라인으로서도 한 70분 정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날이면 또 신앙송이 또 촉촉하게 잘 들립니다. 오늘 안도현 시인 신앙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나오면 하시면 됩니다. 뭘 하실지는 몰라요.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텍스트는 아까 소개한 대로 이 2권입니다. 이 시집 제목이 정말 길죠. 예. 먼저 그 안시인님 그 양력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예천에서 태어나셨고요. 원광대학교 재학 시절에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낙동강, 제가 옆에 애성천이라고 썼습니다. 예. 안 시인이 보신 곳은 이제 낙동강 상류인 애성천이고요. 이 관련한 이야기도 좀 이따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정봉준이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등단작에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시인도 그래서 그 고향인 애성천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첫 시집인 서울로 가는 정봉준을 비롯하여 모닥불,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리운 여우, 예, 제가 좋아하는 시집입니다. 바닷가 우체국, 간절하게 참 철없이, 그리고 최근에 능서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등 11권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최근에 펴낸 이 시집의 제목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예, 12자입니다. 예. 아마도 제 생각은 12번째 시집도 지금 쓰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동시집, 좀 여기서 좀 웃어주셔야 하는데, 전혀 지금 유머 코드가 안 맞고 있어요. 좀, 예, 제가 긴장을 하면, 목이 좀, 예. 예, 됐어요. 동시집 나무 잎사귀 두 쪽 마을 냠냠 기러긴 차갑다. 예, 그리고 동화 연어 미카 민들레처럼 등이 있고요. 연어는 15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평전, 고백 등 산문집을 내셨어요. 시아시학 젊은 시인상, 서울시 문학상, 노작, 이수, 윤동주, 백석, 이마문화예술상을 수상하셨고요. 얼마 전에 석정시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문학상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상이 어떤 상이신가요? 석정시 문학상이 상금이 제일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좀 어떻게 그 안신하고 제가 사전 교감이 없어서 좀 재미를 좀 많이 할까 하면 좀 교양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제가 마이크 안 들어도 네. 이 박태근 시인이 재밌게 아마 해주실 거고요. 네. 오늘 저기 오랜만에 전주에 왔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이삿짐 싸서 전주를 배신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잊지 않고 발로 차지 않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좀 제가 너무 그 재미 쪽으로 흐르면 좀 교양이라고 좀 뒤에서 좀 신호를 좀 주십시오. 좀 선을 좀 넘을 것 같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책 중에서 발췌해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나오면 한 분씩 나오셔서 좀 낭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도와주세요. 자, 첫 번째, 능소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입니다. 이 책을 작년에 내셨는데요. 이게 제목이 이렇게 길죠? 이 제목은 짧은 시 한 편이기도 이제 하고요. 되게 창작가 비평사에서 출간을 했는데 그 수백 건 되는 창비 시선 중에 제목이 제일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1등이 아니고 제목 긴 걸로 1등을 하게 된 것이지. 네, 이 시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시를 안도현 시인의 낭독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되죠? 예. 그릇 1. 사기 그릇 같은데 100년은 좋게 넘었을 거라는 그릇을 하나 얻었다. 국을 담아 밥상에 올릴 수도 없어서 둘레에 가만 입술을 대보았다. 나는 둘레를 얻었고 그릇은 나를 얻었다. 2. 그릇에는 자잘한 빗금들이 서로 내통하듯 뻗어 있었다. 빗금 사이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빗금의 때가 그릇의 내부를 껴안고 있었다. 버릴 수 없는 내 허물이 나라는 그릇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 금이가 있었는데 나는 멀쩡한 것처럼 행세했다. 네, 제가 이 시를 고르게 된 건요. 그 안도현 시인하고 그 인연이 제가 꽤 오래 긴데 제가 안 시인을 대하면서 참 그릇이 크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항상 술을 사주십니다. 항상 챙기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금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시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그릇을 쓰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시를 한 4년 정도 쓰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 시를 쓰지 않았을 뿐인데 어떤 신문 기사에 절필선언이라고 해서 내가 절필선언을 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4년간은 정말 한 줄도 쓰지 않았거든요, 시를. 그리고 나서 새로 쓰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쓴 시인데요. 이제 뭐 10대 후반부터 저는 시를 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썼고 또 많은 시집을 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4년을 딱 쉬고 나니까 이건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처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롭진 않죠. 박태근 시인이 봐도. 조금 그냥 그거죠. 네. 아니죠. 시에서 뭔가
그 새로움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아니라 사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계속 어떤 금이라든지 자신의 또 하나 한계들을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 시집 전에 북항이라는 시집에서 나온 어떤 형식상의 실험도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그릇이라는 시는 좀 저 같은 사람들 경우에는 좀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줘서 너무 감사한 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좋은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앞에 한 분 나오셔서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내용은 고백이라는 산문집의 한 부분입니다. 예. 새로 쓰는 시는 이전에 쓰인 시가 낳은 오류에 대한 반성의 꽃이다. 시를 쓴다는 것은 반성을 자꾸 덧칠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꽃잎 위에 또 꽃잎 쌓이듯이. 맞습니다. 네? 제목을 이 책 제목을 고백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고백이라고 하셨어요? 이 고백이라는 책은 그동안 한 40여 년 글 쓰면서 냈던 책들 중에서 이렇게 고백에 가까운 말들만 골라서 이렇게 사진하고 같이 그 편집한 책인데요. 이 고백이라는 말은 좀 이게 시를 쓰는 입장에서 촌스러운 언어죠. 고백. 요즘 어린아이들이 사귀고 연애하고 할 때는 보니까 고백이라는 걸 반드시 하더라고요. 박태근 씨도 혹시 고백했습니까? 예, 고백하는 날부터 이제 일일 되는 거죠. 예. 아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만나고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그냥 사귀는 건데, 요즘은 꼭 고백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야 그때부터 일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죠? 우리 때 연애 방식하고 요즘하고 좀 달라서 그런 건데, 그런 마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애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독자들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에서 정한 제목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 시라는 것은 반성의 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그릇이라는 시를 우리가 같이 감상했을 때도 그것도 반성문이죠. 네. 그럼 안시님은 시는 반성문을 쓰듯이 쓰시는 건가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보통 이제 반성은 일기장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대체로 그런 양식인데, 아까 그 그릇이라는 시에서 보통 우리가 한 100년쯤 넘은 그릇을 보면 골동품으로 얼마쯤 할까 이걸 생각하잖아요. 골동품적인 가치가 얼마나 될까.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 나는 둘레를 얻었고 그릇은 나를 내 입술을 얻었다인가. 네. 꼭 그 가치가 얼마짜리 그릇이다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그 그릇을 유심히 보니까 진짜 둘레가 있더라고. 우리가 매일 밥 공기나 국그릇에 밥을 먹지만 거기 둘레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둘레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골동품으로서의 가치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얻었다, 이 둘레라는 말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시인들이 이제 시를 쓸 때 자기가 쓴 그 전의 시를 보게 되고, 새로 쓸 때는 그 전의 시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달라지지 않으면 그 시인의 시로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잘못됐는지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늘 이렇게 시를 쓰게 돼서 그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꽃나무가 꽃잎을 떨어뜨리는 건 자기 둘레를 얻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걸까요?
시를 쓰시네. 좋은 시를 말씀을 들으니까 막 시상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질문들을 제가 모아본 거예요. 자, 시작에 이런 강연이 도움이 되는지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 작가로 힘든 점이 있다면 전주가 왜 책 읽는 도시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물음표가 없어서 이건 이 시대의 과정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좀 과감하게 좀 삭제를 하고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산과 물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시죠? 위에 건 답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죠. 예. 산과 물.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네. 친구들하고 등산 가자고 해서 가면 네. 완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그 산 밑에서 네. 좋습니다. 한 잔 이걸로 끝낼 때가 많고요. 야, 꼭 읽어봐야 어른 동화는? 제가 연어라는 책을 96년도에 네. 출간할 때 그때 거의 롤 모델처럼 생각했던 책이 어린 왕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의 20번도 더 읽은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왕자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짬뽕하고 짜장 중에서는? 어떻게 답하겠어요? 자, 그 밑에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뭐 영감 어떻게 얻으시나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뒤에 다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통 시를 쓰지 않는 분들이 네. 시인이라고 하면 시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밤에 쓰세요? 낮에 쓰세요? 또 어디에서 영감을 떠올리세요? 뭐 이런 거요. 근데 물론 시인들이 그런 영감님이 오시는 거를 기다리긴 하지만 그게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대에 그 영감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영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전주 독서대전, 독서관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무슨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없어도 읽기에 의해서 좋은 시를 쓸 수 있나 없나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문창과에서 아이들한테 시창작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 집에 책꽂이에 시집이 몇 권 정도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5권, 6권 있어요. 이 계시는 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거의 시 잘 못 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3, 40권 있습니다 하면 그 친구 시는 좀 읽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남의 시를 얼마만큼 열심히 읽는가, 그 읽는 능력, 그게 쓰는 능력하고 똑같이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이제는 시적인 어떤 질문들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시님이 40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저 사진은 새로 지은 집 사진인가요? 어딘가요? 제 방 같습니다. 예. 책이 정말 많네요. 사진에 좀 많이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예. 저 표정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표정일까요? 이게 언제 찍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 작년 사진. 작년이요? 그 서재가 집에서 제일 넓은 데인가요? 뭐 글 쓰면서 이제 살아와서 제 집사람이 네. 서재를 굉장히 좀 크게 네. 집이 이제 아파트에서 땅에 내려가서 처음 살아보고 있는 건데요. 거기 생가로 가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예. 우리 제가 태어난 그 마을 근처 마을 바로 가까이 있는 가까이 집이요. 땅값이 쌉니다. 네, 그래서 네. 집은 좀 크게 한 50평쯤 짓고 네. 그 중에 15평이 제 방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네. 거기 살면서 전주 생각은 안 나십니까? 예, 그게 말이죠. 사람이 참 제가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얻을 때 들어요. 네. 그 수십 년 동안 전주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술 마시고 노닥거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전주를 떠나고 나니까 전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 벗어났을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시인이 많은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주는 어떠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주는 뭐 최민희 같은 그런 소설가도 훌륭한 분을 배출했지만, 뭐 윤은길 뭐 그런 분들을 배출했지만 시인이 훨씬 많은 동네죠. 이 호남 지역 전라도 쪽이 특히나 더 좀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지역의 있어요. 특성이 그러면은 좀 평야지대가 시인이 많은 건가요? 평이냐 산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전주를 이야기할 때 풍류 정신 그거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주 음식을 어디 가도 다 먼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거론을 하는데, 네. 저는 그 전주 음식이 맛도 좋지만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좋은 네. 데가 이 전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제 고향인 그쪽 경상도 쪽에 가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보면 이 별로 먹기가 싫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전주는 그렇지 않은 거의 유일한 동네 같고요. 예. 그럼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넘어가야 왜 안 넘어가죠? 저 이거 네. 자, 이 능소와 이 시집에 실린 시 중에서요. 이거 너무 많이 넘어갔다. 화난 사무실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부분 좀 옆에 분이 나오셔서 한 부분만 좀 읽어 주시겠어요? 예. 네. 전주 관통로 대흥정 판사 5층 옥상에 있던 15평짜리 창고를 얻어 사무실로 쓸 요량이었다. 비가 오면 콘크리트 바닥으로 물이 기어들어 신발 밑창이 찬방거리고 출입문을 닫으면 한밤중처럼 캄캄해지는 곳. 1990년대 초반 나는 해직 교사였고 매일 전교조 사무실에 나가는 일도 따분한 동호 반복 같아서 전북 문화인협회의 사무실 간판 하나를 달아놓고 혼자 빈둥거려 볼 참이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전혀 리허설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15평이 1.5평짜리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때는 그 전주에 사실 때는 아니죠. 예, 그때는 익산 예. 때였고요. 예. 이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요 옆에 사진이 그 박배엽 시인이라고 8, 90년대 전북대 앞에 새날 서점을 운영하던 선배인데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대흥 정판사는 어디냐면 지금도 있나요? 그 코롱 스포츠 그 관통로 거기 5층에 진짜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고에 창문이 없었는데 창문을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선배가 제안을 해서 이제 1층에서부터 뭐 모래, 시멘트, 포 이런 거를 짊어지고 이제 5층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선배가 평소에 그 목공 실력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막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장비도 많고. 그래서 창을 이제 하나 달아야 되는데 창을 달려면은 이렇게 창 틀을 이렇게 재가지고 나무 창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반이 뭐 뚝딱뚝딱 하더니 나중에 다 창을 고정시키고 딱 나더니 잘못 달았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창이 안에서 잠글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밖에서 잠글 수 있게 뒤집어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얘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실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바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창을 비록 거꾸로 잘못 단 거지만 그 1.5평 되는 습하고 어두운 그 사무실이 우리가 오히려 더 중심이다. 뭐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 해직교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질문에 보면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그때였나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죠. 경제적으로는 뭐 수입이 없으니까요. 이제 학교 현직 선생님들이 모아주는 그 후원회비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겨우겨우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그때가 좀 힘들었는데 오히려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해직교사라는 거는 좀 이 자부심 이런 거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을 좀 바꿔보자 해서 일어났던 게 이제 전교조였기 때문에 돈은 없었지만 자부심은 있었고요. 인생에서 힘들 때 저는 비교적 그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었다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기억나진 않아요. 네. 해결한 것도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늘 삽니다. 네. 그 아큐정전에 나오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안도현 시인의 그 옛날 시를 제가 찾았어요. 이거 정말 오래간만에 보시죠. 문화저널이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이 1988년도 2월에 사호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에는 이광웅 시인이 노래라는 시도 게재했고요. 지금 안도현 시는 그 같은 두세 달 후에 낸 것 같아요. 웅포라는 시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안도현 시인이 썼던 시예요. 갈대들이 웅웅 우는 웅포, 산맥도 낮게 낮게 물결치며 흐르는 곳, 옛날 떼놈들 배 갖다 대고 때로 진을 쳤다는 강 기슭으로 불빛이 하나둘 새끼를 치는 저물녘, 빈 그물 찬 발목으로 강에서 돌아오는 사내하고 황보거탕에 소주 한 잔 먹고 싶다. 그래서 밑에 시작 메모에 그곳에서 소주 마시고 강둑이를 한참 동안 걷다가 돌아온 날 지독한 감기에 걸렸었다. 금강이 내게 경고했다. 더 살아라, 더 살아라. 저 때 좀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시작 메모 보고 깜짝 놀랐는데 88년이면 네. 제가 익산에서 이리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고 네. 막 이제 교육운동 전교조 일을 열심히 막 하려고 할 때였는데 저는 시작 메모를 보고 더 살아라 더 살아라고 쓴 거 보고 이때부터 개고생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낙관주의라고 하시는데 계속 힘드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시작 메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글에다가 네. 너 앞으로 나 자신한테 너 앞으로 더 거칠게 살아가는 너를 볼 거야 라고 언젠가 쓴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너무 거칠고 힘들었거든요. 이 말도 이렇게 어떤 주술성이 있는 것처럼 특히 글로 이렇게 뭐를 쓰게 되면 나중에 그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좋은 말, 좋은 말을 써야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좀 더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 책에는 좀 좋은 말들이 좀 많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놀라셨죠? 예, 깜짝 놀래키려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그 2호로 이광우 시인 이야기 나왔죠? 예, 이광우 시인과 관련한 글을 이 고백에 쓰셨더라고요. 자, 다음 분이 좀 나오셔서 이광우 시인 이 부분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이 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광우 시인은 목숨을 걸고라는 시에서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열정의 노예가 되어 열정에 복무할 때 우리는 그 열정에 대한 신뢰를 가까스로 재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광우 시인의 시를 이렇게 고백에 밝히신 건 어떤? 예, 여기 사진 나와 있듯이 이제 이광우 시인 요 사진 밑에 날짜를 89년 4월 22일이네요. 제가 29살 때였고 그 얼마 전에 이광우 시인 혹시 아십니까? 이광우 시인은 81년에 전두환 그 신군부 정권 때에 석간신문 사회면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렸어요. 군산에서 자생 간첩단이 대거 체포됐다. 그게 이제 군산 제1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10여 명이 그 전주에 있는 대공분실에 불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하여튼 하루아침에 학교에서 목이 잘리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오송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송회 사건이 생기게 된 단초가 된 게 이광우 시인이 소지하고 있던 시인 오장환의 시집 뭐죠? 병든 서울이라는 시집 복사본일 겁니다. 그 복사본을 그 당시 버스 안내양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내사를 하면서 이 사건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2, 3년 전인가요? 그 오송회 사건은 그 뭐라고 나왔죠? 대법원에서 재심을 해서 전원 무죄가 되고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때 이광우 시인 돌아가셨죠 그때는. 네. 국가 배상 결정이 날 땐 돌아가셨죠. 그렇죠. 이건 꽤 됐습니다. 지금 이게 89년이니까 90년대 중반쯤 돌아가신 분인데요. 제가 그 85년에 익산의 그 이리중학교 교사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혹시 이광우 시인 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었거든요. 모릅니다. 베드로. 네? 네. 그때는 이광우 감옥에 계셨고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그 고백에 밝히셨던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이라는 부분에서 열정에 복무할 때 그게 재능이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왜 저런 글을 쓰셨어요? 요 밑에 뭐 설명 질문도 좀 있습니다만 질문도. 예. 주변에서 그 글 쓰는 사람들 선후배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일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약간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뭐 박태근 시인도 가끔 보면 다른 일로 시를 좀 쉴 때도 있었는데 열정이란 게 꼭 무슨 자기 주장을 또렷하게 뜨겁게 드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거, 이렇게 쉬지 않고 지속하는 거, 그걸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네. 글을 좀 떼놓으니까 나도 왜 썼는지 지금 앞뒤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밑에 질문에 국문과생입니다. 국문과 학생입니다. 시인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요라는 질문에는 이런 대답. 그렇죠. 네. 아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시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는 시도 이제 추천을 하셨고요. 또 있으신가요? 이광우 시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 후배들이 저기 나중에 군산 가시면 군산 금강 하구뚝 그 장항 쪽으로 다리를 건너기 전에 그 농어촌 공사가 있는데 그 넓은 마당 한쪽에 이광우 시인의 시비가 있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시는 뭐 많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백석이라는 시인이어서 백석 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제 시를 추천을 하신다는 면전에 있는데 아니, 금방 내가 추천하려고 했는데 감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시집 제목을 내가 잊어먹었다. 떠오르지 않아서.
제목이 뭐죠? 아, 예. 예, 저 삐쳤습니다. 아니, 박태근 시인의 시집 제목이 뭐죠? 정식으로. 아, 좀 이따가 천천히 한번, 예, 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그, 민족 문학인 협의, 아까 그 문화전후도 그렇고, 문화 관련한 일들을 이 전북에서 처음에 그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는, 예, 고백이 이제 어머니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시는 이 부분은 좀 누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좀 물도 마시고, 그러게요. 어떤 분이 좀, 예, 예, 나오셨어요. 예. 본인이 좀 나와주세요, 본인이. 누구요? 뭐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김남규 선생님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부분인데 좀 예, 웃기면 안 된다. 한 분 나오셔서 이 부분 좀 쉬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해주시겠어요? 미리 저희가 짜놓지 않아서. 예. 양말을 안 신으셔서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예. 어머니께 카네이션이나 용돈 대신 선물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잘 늙어가는 50대의 건강한 아버지, 술 마시지 못하는 아들들, 바퀴벌레 나오지 않는 아파트,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튼튼한 무릎, 늘 잔고가 100만 원쯤 드는 통장, 돈 잘 쓰는 생활 습관 등등. 제가 이 고백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그 글을 쓴다는 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걸 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저도 보니까 어머니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은 선물을 못해서 그래 마음에 남아서 쓰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란 질문이 있어서 이제 이걸 골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거 쓸 때는 계셨는데 올해 7월에 돌아가셨어요. 7월이니까 100일 좀 지났나? 아버지가 47살에 돌아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아들이 넷인데 아들들은 모였다 하면 술만 먹고 우리 어머니 뭐 나한테는 좋은 분이지만 굉장히 이 씀씀이에 인색한 분이에요. 뭘 무조건 아끼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든 무말랭이 만든 거를 우리 집에 이제 보내면 그걸 우리 집사람 친구가 또 맛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해 보낼 때는 아가 네 친구한테 많이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재작 3년 전인가 우리 딸애가 결혼식을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현금을 1,000만 원을 결혼식 전날 탁 가지고 오신 거예요. 돈이란 걸 아껴 쓰는 데다 돈이 원래 가진 게 별로 없는 분인데 어디서 그렇게 모아 두셨는지 온 식구들이 다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시인님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아침에 시인하고 안도현 시인하고 같이 이제는 술 먹고 자요. 그러면 아침에 어머니께서 해장국을 끓여주셨어요. 말씀도 제가 아주 어린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좀 존댓말을 쓰시면서 참 그런 기억이 지금도 좀 선합니다. 예. 잘 계시겠죠? 네. 잘 계신다고 연락 매일 받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평화동 시절, 이 평화동 시절에 사실 때도 제가 어머니를 뵙고요. 저 근처에 사셨어요. 특정한 기억나시죠? 예전에 저기 평화사거리거든요. 출처 네이버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저 때 사셨을 때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이 전라북도에서 40년을 살았는데 13년을 익산에서 살고 이제 해직교사였다가 복직을 하게 된 게 그 장수에 있는 산서고등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3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땐 집이 익산이어서 익산역에서 반찬하고 이렇게 새 옷을 가지고 오수역에 내려서 기차 타고 가서 이제 주말에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주로 이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산서고등학교 제가 산서고등학교 3년을 근무하고 이제 나왔는데 제 후임으로 온 국어 선생님이 젊은 여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문예반에 있는 문예반 학생이 박태근 선생의 후배예요. 그래서 젊은 여선생하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좀, 예. 그래서 겨우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예. 예, 무섭네요. 이 마이크로 이게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전주로 와서 제일 처음 살게 된 게 저기 코롱 아파트, 평화동 코롱 아파트입니다. 그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가게 하나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벌판에 그냥 아파트만 서 있던 곳이었는데 요즘 가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근처에 그 이병천 그 작가도 있어서 서로 불이 늦게 꺼지기를 불 꺼질 때까지 뭐 시를 썼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뭐 그거는 좀 과장된 거고 네. 저쪽에 일성 아파트인가 그쪽에 이병천 선배가 네. 그때 살았죠. 예. 네. 즐겨 가던 곳이 있었나요? 저기 사실 때. 하도 오래돼서 밑에 질문에 보면 전주를 잘 보여주는 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려운 제가 질문이네요. 쓴 시 중에 그냥 질문입니다. 저 아. 그냥 질문을 오려온 거라서. 제가 쓴 시 중에는 네. 저는 이제 이 전라북도 20살 이후에 전라북도에 살면서 뭐 전주, 익산, 저기 뭐 변산반도 쪽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네. 전주를 막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쓴 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책의 28쪽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목은 너머라는 제목이신데요. 전주를 떠야겠다고 생각한 이후 아직 쓰지 못한 것들의 목록을 적었다. 뚝너머라고 부르지만 뚝너머라고 쓰면 거기가 아닌 것 같은 거기. 1914년 철길이 놓인 이후 철뚝이 생겼고 철뚝너머를 뚝너머라고 불렀겠지. 너머, 꾀죄죄한 여기가 아닌 거기. 너머, 여기에 없는 게 반드시 있는 거기. 너머, 갔다 왔으나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 없는 거기. 너머, 어제 지나칠 때 걸음이 빨라지던 거기. 너머를 넘는 일은 어두워져야 가능했어. 밤새 객실 칸칸마다 홍등을 달아놓은 유람선 같았지. 어깨 낮추고 바지에 손 찔러 놓고 귓등에 싸락눈 받으며 사내들이 돌아오던 저녁이 있었어. 청춘의 고해소, 밤의 푸죽간, 어둡고 우울한 꽃밭, 그런 한가한 비유의 시절은 갔다. 지금 전라선 기차는 지붕을 타고 달리지 않는다. 전주역 자리에 전주시청이 들어선 이후에도 아직 유람선은 출항하지 않고 있다. 포구에서 길들이 흘러들어와 바다에 처음 발을 담그는 거기에서. 뚝넘어 이야기입니다. 예. 자, 신앙수 끝났는데 박수 한번. 예. 예. 지금은 제일 많이 바뀌는 곳이죠. 전주에서 거기가. 예. 여성 친화 도시로 해서. 예, 저도 듣기로 그 제자 하나가 거기에서 서점? 네. 무슨 물결서사. 물결서사? 예. 예. 뭐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자세히. 예. 네. 이때가 코롱 아파트 살 때가 산서고 다니실 때인가요? 그렇죠. 평화동 고롱 아파트는 네. 거기서 살았고, 네. 그 다음에 살았던 데가 그 다음은 좀 이따가 제가 준비되어 그래요? 있고요.
시를 좋아하게 된 사연과 시인이 된 계기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 금방 안도현 시인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해직하셨다가 다시 복직하면서 장수 산서고를 가셔서 거기에서 시인들이 나왔어요, 많이. 예, 그래서 정말 시를 좋아하고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그 안 시인에게 이제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연과 계기요. 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다녔는데요. 그 7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도 우리 학교는 그 야간 자율학습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학교였어요. 그래서 특별 활동을 좀 자율적으로 뭐 문예반, 뭐 서예반, 미술반 할 수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문예반 들어가면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서울에 있는 대학에 100일장에 이렇게 가면 전국에서 온 여학생들이 저를 알아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내가 그때 방탄소년단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망했는데. 그때부터 글을 시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시인이 늦게 된 게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를 잘 써야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근데 시를 잘 쓰는 거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 남들보다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저 고등학교 때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뭐 500명 아이들이 100일장에 참가하면 내가 시를 제일 많이 읽고 갔으니까 제가 장원을 받을 수밖에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읽어라. 자, 구이구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이입니다. 그래서 저 광공리에 사셨죠? 저쪽에. 저쪽 저수지 위에 마을. 예, 네. 밑에 질문에 아까 백석 시인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도 나왔어요. 안도현 시인을 많이 좋아하는 팬이신가 봐요. 백석 시인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물음표가 3개가 있는데요. 그 백석 시인의 시 중에서 나타샤 흰 당나귀 보면은 마가리에가 살자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광공리를 가신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인가요? 예. 저 96년에 낸 책 그 연어라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그때 산서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았습니다만 교사 봉급의 한 10배 정도가 책이 막 하도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좋은 선생이 되는 게 이제 일생의 목표였는데 그냥 선생은 좀 접고 좋은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도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그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자기 작업실이 있거든요. 뭐 서울 같은 데는 오피스텔 이런 걸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시골 집을 하나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구이면 광곡리에 아주 조그마한 그 마을에 조그마한 제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사서 20년 넘게 작업실로 뭐 작업실이라기보다 이렇게 음주실처럼 이렇게 보냈던 집이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은요. 백석 시인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백석을 배우신 분 한 분. 연세들이 좀 있으시구나. 예. 백석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게 1988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름조차도 잘 거론하지 못하던 시인인데 지금은 고등학교 국어하고 문학 교과서에 시가 제일 많이 실려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김수영과 함께. 여고생들한테 백석을 왜 좋아해 하면 잘생겼잖아요. 이게 첫 번째인데 저는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를 이야기할 때, 백석도 시를 제일 많이 발표했을 때가 3, 40년대거든요. 일제강점기 때예요. 근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를 이해할 때는 뭐 이육사나 뭐 윤동주나 이런 저항시라고 말하는 그런 계열의 시를 쓴 시인들이 있고, 또 한쪽 극단으로는 아주 열심히 또 친일 작품을 썼던 시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백석은 그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일 시를 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저항시를 쓰지도 않은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시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60년대 이후에 문학에서 순수 참여 논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죠? 순수 문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여 문학은 뭔가 그 색깔이 약간 볼거스름한 거라고 오해를 하고, 또 참여하는 문학 쪽에서는 순수 문학을 삶이 빠져버린 어떤 그런 문학이라고 또 네. 비판을 하고, 그런 논쟁도 백석 같은 시인이 계속 있었다면 그런 쓸데없는 논쟁은 없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문학의 한 제3지대, 흑백의 한 중간, 그런 어떤 성향이 저는 좋았었습니다. 네. 시도 물론 좋았지만. 예. 제가 그 지도를 보면서 금성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 산을 상당히 이게 그 높이는 얼마 안 되지만 경사가 급해요. 저 산을 그 안신이 저를 끌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 이 강공리 한마디로 이 작업실에서 밤새 술을 같이 먹고 아침에 이제 거의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좋은 시를 쓰고 싶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나를 따라와라. 저를 10만이로 만들어서 난을 캐러 그때 난캐로. 난 좋아하시고, 이 관공이 저기 그 저수지 보이죠? 낚시 좋아하시고,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시를 한 편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맥이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그래서 맥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안시는 시를 어떻게 써라 이런 게 안 해요. 근데 제가 하도 옆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게 쓸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야, 맥이를 한번 구워봐라. 그래서 제가 맥이 굽는 저녁이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 써가지고 제가 100만 원도 벌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 집이에요, 이 집. 예. 저런 사진을 어디서 났어요? 예, 저기 출처에 제가 밝혔지 않습니까? 예, 행복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했나요, 저 집에서? 예. 예, 생각나세요? 도현이 형, 그때 저 여름에 등목해 주셨잖아요. 예. 왜 잊고 왜 애천으로 갔습니까? 자, 스스로에게 최고의 휴식은? 이라는 질문이 있네요. 예. 본인에게 주는 최고의 휴식은 어떤 건가요? 쓰는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 쓸 수가 있잖아요. 뭐 누구하고 대화하는 동안은,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동안은 한 줄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혼자 있으면 뭐 아까 말한 영감이라는 것도 그럴 때 훨씬 더 많이 떠오르게 되고, 책도 더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고향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작년 초부터 이렇게 확산이 됐잖아요. 코로나19가. 학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학교에 나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줌으로 수업을 하고 이러는데, 시골 노인이 돼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요. 한 4시, 5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혼자 한 2, 3시간, 그때 참 요새 좋습니다. 새벽에 혼자 있는 시간. 새소리도 막 귀에 쏟아져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해가 이렇게 좀 뜨기 시작하면 마당에 나가서 풀을 아침에 2시간씩 풀 뽑기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해지기 전에 또 1시간 정도 뽑고, 풀 뽑는 시간이 요즘은 휴식 같아요. 안신이 이제 우석대에 계실 때, 그때 뭐
고교생 문학 캠프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담임 강사로 한번 불려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소설 쓰는 공선옥 작가도 전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안신이 한 반을 맡고 공선옥 작가 한 반을 맡고 저도 한 반을 맡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문학 캠프를 하고 나서 단체 그 작품을 시를 한 편 써서 품평을 하는 그래서 1등한 반 그 조한테는 뭐 무슨 상을 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2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뭔가 좀 경쟁이 돼서 정말 잘 쓰게 해야겠다 해서 학생들 데리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안시는 학생들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풀을 뽑게 하더라고요. 운동장 운동장 있잖아요. 밖에 그 폐교 그런데. 그 공순옥 작가는 청소로 시켰어요, 애들을. 시간도 없는데. 그 같이 아이들 모아서 아이디어를 하고 시를 같은 거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첫 팀은 어떻게 시를 만들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근데 그 드디어 2시간 지나고 나서 합평회를 딱 그 각 강당에 딱 걸어놨거든요. 안시인조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예, 제가 그때 깜냥으로는 애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이게 직접 풀과 이런 것들을 만져보는 데서 정말 설득력 있는 그런 글들이 나오지 않나. 그냥 강당에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생각만 해가지고 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시창작 시간에도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라보기. 뭐든지 이렇게 늘 이게 컵이란 게 우리 늘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그냥 한 10분, 20분 얘만 바라보면 이 안에 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바라보기를 하는 데서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 계속 찬찬히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내는 과제 중에 집에 가면 냉동실 문을 열면 멸치가 집집마다 다 있을 거다. 그래서 멸치 중에 좀 큰 거 있죠, 이렇게. 그걸 한 마리 꺼내가지고 하얀 A4 용지 위에 올려놓고 최소한 3시간을 봐라, 일주일 동안. 뭐 10분도 보다가 5분도 보다가 3시간을 봐라. 내가 너희 집 멸치를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에 그 멸치가 잘 보이도록 그 멸치를 묘사해서 시 한 편을 제출해라. 이런 과제를 가끔 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주일 후에 아이들이 가지고 온 시들을 보면 얘가 멸치를 얼마만큼 들여다봤는지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멸치는 뭐 아버지의 맥주 안주로 쓴다랄지, 뭐 어머니는 뭐 육수 국물을 내는데 쓴다랄지, 그거는 멸치를 보지 않아도 다 아는 상식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쓴 애들은 거의 멸치 안 봤어요. 정말 멸치를 열심히 본 애들은 거기서 멸치의 다른 점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찰하기가 쉽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시면 냉장고를 예, 냉장고 안에 시가 있습니다. 예. 빈둥거리고 어슬렁거리고 게을러져라. 정막을 사랑하라. 정막에 사로잡힌 정막의 포로가 되라. 정막 속에서 빈둥거리다가 보면 문득 소란이 그려질 때가 있다. 그렇다고 세상의 소란 속으로 단번에 뛰어들지 말고 가능하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라. 그러다 보면 시를 쓰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게 한마디로 좀 계속 바라보고 계속 좀 시간을 갖고 뭐 이런 건가요? 요즘 그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멍 때리기 알죠? 예. 불을 바라보면 불멍이고 물을 바라보면 물멍이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멍이에요. 그걸 쓰나요? 그래서 나는 그 멍 때리는 시간이 좀 많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어서 멍 때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뭐 처막 끝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져 가지고 땅에 내려오고 그 마당에 물길을 만들어서 다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봤었던 기억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시 속에 그것들이 등장을 가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친 20대 아이들한테도 너무 도서관만 열심히 가지 말고 너무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좀 멍 때리는 시간을 지금보다 좀 많이 가져봐라 이렇게 권하는데 요즘 애들은 멍 때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돈이 듭니까?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쓴 거죠. 예. 예, 시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바라보기는 계속 보는 거고 멍 때리는 건 보지 않는 거잖아요. 멍 때리면서도 보지 않나요? 아, 그럼 멸치를 멍 때리면서 봐라.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그다음에 완상동 시절인 것 같아요. 아까 그 평화동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오신 것 같은데요. 전주에서 추억이 깃든 장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곳이 좀 많죠. 네. 주로 술집입니다. 저 완상동 쪽에서도 술집 기억나는 데 있어요. 지금쯤이면 제가 안도현 시인한테 전어라는 거 처음 얻어 먹었어요. 아, 야, 이쪽에서 먹었어요? 네, 때가 되면은 전어를 먹어야 한다. 예. 그리고 저 밑에 안행로 쪽에 그때 포장마차로 대하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대하도 사주셨죠. 내가 술 많이 사줬네. 그릇이 커서. 거기가 무슨 동이죠? 동네 이름을 이제 잊어먹었네. 홍도주막이라는 삼천동입니까? 막걸리 집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요즘도 있나요, 그 집? 그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할 무렵에 정부일보에서 뭐 이제 전주 시내 음식점들을 소개할 때 제가 그 집을 짧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주 원고지 한 서너 장. 근데 그 소개 이후에 그 막걸리 집이 사람이 그냥 북적북적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NHK TV도 오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장님이 안생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하면서 가면 특별 안주들을 내놓거든요. 뭐 예를 들면 홍어 간 이런 거. 또 그 집에 이제 안주로 회가 나오는데 저는 광어를 무 깍두기처럼 썬 광어도 먹어봤습니다.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맛있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오늘 저녁에 한번 갈까요? 예. 백석 시인의 시 중에서 음식 시가 많거든요. 근데 또 안도현 시인의 시도 또 음식 시가 많아요. 그 음식을 시에다가 담는 어떤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은 우리가 그 문학, 특히 시를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시를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방후에 우리 교과서에 실린 시들에서 시 속에 음식을 담는 시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있다면 뭐 군고구마나 감자 정도? 근데 사실 음식이 먹거리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삼겹살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가 꼭 무슨 자연물이나 이런 계절의 변화만 다루는 거라고 교과서에서 그런 시만 실게 되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백석 같은 시는 거의 모든 시에 음식이 등장하고 그 음식은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북한 평안도 지역 음식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백석의 흉내를 내서 나도 내가 좋아하고 아는 음식들을 좀 시로 써보자. 먹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답을 안 하시네. 먹는 거 중요하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그 삼례에서 전주까지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우석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실 때죠. 만경각 둑길로 퇴근을 하는 중에 오른쪽 눈에 가을이 와서 어둑어둑해질 때였다. 새들은 물가 쪽으로 간신히 날아가 안착하는 것 같았다. 새들의 발목과 저녁 식사와 이부자리를 생각하는 동안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때 이제 시가 나온 거잖아요. 퇴근할 때. 시를 언제 쓰시나요? 퇴근할 때 쓰신. 제가 그때는 동네 이름이 천변에 내가 살던 아파트가 무슨 동이죠, 거기가? 송천동. 예.
거기서 이제 삼내에 있는 우석대를 가려면 만기강 뚝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는 시내 거리에서 볼 수 없는 애들이 이 시는 어떤 검은 새 한 마리가 이 차 바로 앞으로 큰 새였는데 싹 날아가서 저 부딪힐 뻔했어요. 그 이야기고 또 어떤 날은 보면 뭐 장기하고 까투리들이 데이트하는 것을 볼 때도 있고 뭐 어떤 날은 지금도 그 새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미새가 새끼들 병아리만한 것들 나란히 줄 세워서 길 건너가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고 그런 거 다 놓치지 않고 시를 썼습니다. 예. 네. 저 우석대 계실 때 정말 제자들하고 또 동료 교수들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에서 다시 강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전주에서 이사를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전주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석대 문창과는 진천 캠퍼스로 옮겼고 또 저는 몇 년 전에 당국대로 다시 옮겼고 그래서 전주에 좋은 분들이 있고 좋은 선후배들이 계시지만 반드시 전주에 살아야 될 이유가 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옆으로 좀 가서 살아보자. 13살 이후로 어머니를 떠나온 이후로 거의 뭐 객지만 떠돌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된 거고요. 자, 뭐 이렇게 그 안도현 시인의 전주의 삶들을 쭉 봤는데요. 이제 활동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2005년도 사진인데요. 뒤에 그림이 좀 범상치 않네요. 여기는 백두산 평양에서 2005년에 민족 작가대회가 열렸는데 옆에 계신 분은 저기 신경림 선생님이시고요. 이 백두산 북에서 미령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이 저기 이제 김일성 부부고 아기가 김정일 아기 여기서 태어났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 그림입니다. 예, 그 전주에 사시면서도 이거 한마디로 평양으로 해서 많이 다니셨어요. 예. 이건 전주에서 했던 행사죠. 아시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 예. 이때 힘들었습니다. 그때 가슴을 뛰셨나요? 아직도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뭔가요? 그때 상당히 우석대에 계실 때 열정적으로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전주에서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뭐 세계 각국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오고 국내 훌륭한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한 큰 행사였는데 이게 뭐 그 전에 해본 경험들이 없어서 다들 좀 삐걱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전주 독서대전의 거의 한마디로 시작이 이때. 예, 전주에서 그 문체부에서 하는 독서대전인가요? 네. 그 이후로 그걸 전주에서 개최한 이후로 지금 이거 행사를 하는 거 보고 전주답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오기 전에 시장님도 잠깐 만났는데 전주가 옛날에는 전국에서 인쇄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여기 또 여기 뭐죠? 완판본 또 여기 서고도 있고 그래서 전주의 어떤 지역을 파주 출판 도시처럼 그 파주 그 벌판에 출판 도시를 처음에 만들 때 출판사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울에 사무실을 놔두고 거기 왜 만들어 이랬는데 지금은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전주도 좀 그런 출판사랄지 인쇄랄지 이런 것들을 좀 특화하는 도시 내지는 공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때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는 표정입니다. 예. 자, 이건 2008년도 한중 작가대회네. 예, 중국 어디네요. 뭐 신경숙도 있고 보니까 네. 은희경도 있고 고은 선생, 김우창 선생 뭐 이런 분. 이거 완산동에 사실 상당히 좀 활동이 많으셨네요. 여기저기 다니시는 그 전에 비해서. 완산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아니 그냥 안상동이 그 주소만 무렵이네요. 있고. 예. 예. 이때 아이고 여기는 제가 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남쪽에 있는 사과나무 묘목을 북쪽에 평양에 심어가지고 사과 열매가 열리면 남쪽 북쪽 아이들이 나눠서 먹자 뭐 이런 제안을 해서
이거 2009년이고 2008년에 이 평양 근교에 있는 그 농장에 3만 주 12,000주인가 3만 주인가 그 사과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남북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오른쪽 여기 앞쪽에 두 번째 있는 저분이 그때 장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인데 옆에 뭐 차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은 이제 사과나무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같이 평양을 갔는데 딱 가서 흙을 딱 들고 맛을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북한 사람한테 야, 이 땅이 사과나무 심기 최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북한 사람이 놀라서 그렇습니까? 막 이러는. 나중에 저녁에 와서 물어봤어요. 실제 흙 맛을 보면 압니까? 뻥이었습니다. 사업을 잘 하게 만들기 네. 위해서 그렇게 하면 웃기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먹는 사과하고 지금 북한 사람들이 먹는 사과하고 같은 품종인 건가요? 저는 이제 평양을 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평양에 그 호텔에 가도 우리 같은 사과가 없습니다. 사과 아주 작고요. 우리 옛날 한 6, 70년대 사과처럼 아주 작고 시고 그런 사과가 많아요. 자, 이 시기에 이제는 이런 거고요. 이건 시는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좋은 글의 첫째 조건하고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밑에 질문요. 네. 어려운 좋은 글의 첫째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답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다, 뭐 이랬는데 좀 더 덧붙이실. 글 쓰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책에 있던 거 아니면 선배한테 배운 거를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비슷하게만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봤던 거하고 좀 다르게 써보려고 하는 노력,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글이라는 거는 남이 쓴 글하고 달라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남들하고 달라지려고 하는 노력, 그게 좋은 글의 첫째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3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네. 이 사진이 남북 작가대회 할 때 백두산 네. 그 정상 가까운 곳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네. 북한의 개관 시인이라고 하는 오영재 시인인데요. 이분은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인가 그래요. 근데 6.25 때 중학교 때 인민군 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예, 시인이고요. 백두산에서 맞이하는 일출을 보고 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예. 그 부탄에 몇 번 가셨죠? 예. 한 10번쯤 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시대의 과제는 통일인가요? 이 시대의 과제가 뭔가요? 예, 상당히 좀 큰 질문이라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태어난 그 마을, 지금 살고 있는 마을 옆에 그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길고. 거기가 제가 어릴 때는 정말 풀이 한 포기도 없을 정도로 전부 모래밭이었어요. 근데 상류에 몇 년 전에 영주댐이라는 댐이 만들어지면서 막 이제 거기가 풀숲이 되기 시작을 해서 요즘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거 올려놨습니다. 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 들어가 보시면 제 이름은 안 나오고 내성천을 뭐 살려주세요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좀 동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환경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데 내가 무슨 환경 운동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건 또 다른 분들이 하고, 네. 나는 그냥 내가 옛날에 기억하는 강을 찾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근데 그 안도현 시인의 그 행동들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만 쓰는 그런 거와 좀 달리 제가 지금 보여준 이제 슬라이드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적극적인 부분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석 시인 가장 좋아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고요. 이건 백석 문학상 받을 때 참 이때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시인의 문학상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12년도에는 코스타리카 이 사진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다 털면 아, 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코스타리카에 있는 어떤 이 사람은 쿠바의 시인이고요. 시골 마을을 갔는데 그 시골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근데 그 마을은 길이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길이 거기 갔을 때 사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 보고. 그럼 문학인이 아닌가요? 전 문학인인 줄 알았는데요. 아, 시인입니다. 이분은. 시인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송청동 추천대교 근처에 사셨죠. 예. 저 근처에서 어떤 추억이 있다면 또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천변이 가까워서 네. 저는 전주 사람들이 이 전주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좀 많이 걸어 다녔고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그런 곳입니다. 질문이 시인으로서 안도현과 일상인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일상인은 같이 천변 걸어 다니는 똑같이 캡 쓰고 걸어 다니시는 건가요? 저는 평소에는 제가 시를 쓴다는 의식이 별로 없거든요. 네. 뭐 사람들이 뭐 시는 늘 막 시만 생각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뭘 봐도 다르게 보려고 하는 거는 좀 있죠. 그러니까 멸치를 보듯이. 멸치도 그렇고 뭐 제가 요즘 집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마당 가꾸기, 풀 뽑고 또 뭐 새로 알게 된 나무나 식물이 있으면 갖다 심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조경 회사나 이 시내 조경에서 볼 수 있는 식물 말고 다른 걸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좀 자랑할 거는 뭐냐면 집 뒤 안에 그늘진 곳이 있어서 한 이만큼 이끼 있잖아요, 이끼. 제가 이끼 정원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사철 이렇게 녹색을 볼 수 있거든요. 이끼로만 돌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제주도 가면 다음에 가실 때 꼭 곶자왈이 몇 군데 이렇게 개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환상의 숲이라는 데는 10,000원 내고 들어가야 되고, 그 근처에 보면 제주 도립 곶자왈이 있습니다. 저 거기 갈 때마다 가는데요. 한두 시간 걷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 비슷한 흉내 좀 이끼하고 같이 노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전주시 있을 때는 저 천변을 가장 즐겨 이쪽에 많이 걸으셨나요? 걸었죠. 이쪽에도 이쪽 네. 이 편한 세상 쪽으로 오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저쪽 거꾸로 네. 하류 쪽으로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안도현 시인의 그 평화동 시절, 안산동 시절, 그 송정동 시절 세 군데를 했는데요. 언제 세금을 가장 많이 내셨나요? 전주시에. 전주시의 도움을 언제 가장 많이? 제가 그렇게 뭐 재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빠뜨리진 않고 냈습니다. 네. 근데 전주를 떠나고 나서 정부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요. 왜요? 등기 우편물이 범칙금 안 낸 게 좀 이제 거의 다 내가는 중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시간이 요즘 관심사인데 저 사진은 그 모학 만들 때 사진이죠. 이것을 언제 찍은지 잘 정양 선생님하고 네. 옆에는 문태준 네. 시인이죠. 네. 요즘 관심사 아까 그 이기정원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네. 넘어가서 자, 시적 영감, 철학,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인은 사물과 풍경을 바라보는 방식을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눈으로 발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멋진 이미지와 새로운 의미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시인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가가 아니라 발견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라.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그러니까 그 창조나 창의라는 거는 여기 지금 없는 걸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들 속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는 게 창의나 창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인도 새로운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것 속에서 남들이 잘 못 본 거 이런 거를 캐치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이건 경기전인데요. 예.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있네요. 자, 밑에 질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절필 선언했던 게 대학생으로서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유쾌하진 않으시지만 그 당시 심정은? 이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012년 선거 제가 좀 대통령 선거 때 열심히 했거든요. 학교를 한 두어 달 휴직하고 그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진은 지금 언제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 상황인지 2번 나오셨죠? 2017 12년 사진이 아닐까요? 아마도. 예. 7년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이 또 시인이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다른 눈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너 뭐 어디 한 자리 생각나서 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살면서 그 전에 내가 이제 배웠던 것들이 거의 100%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화가 좀 많이 나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고요. 요즘에 TV에서 또 다시 또 대통령 선거 바람이 부는데 이번에도 또 운동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요즘 그냥 밀어줄 사람 있습니까? 좀 가만 보고 있습니다. 예, 말하면 안 되죠. 자, 누군가 지구를 움직이겠다고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지구 반대편에는 누군가 손에 들었던 돌멩이 하나를 땅에 내려놓고 있을지도 모른다. 밑에 그 질문은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과 소통이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게 그 누군가를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소통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집에 딸 하나 하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보통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권하고 하잖아요. 저는 권했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내가 읽고 있으면 애들은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질문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의 뜻이. 예. 그냥 질문을 그대로 그냥 옮겨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애기 똥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이제는 오늘 행사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애기 똥풀은 아주 오래전에 쓰신 거죠. 나 35살 될 때까지 애기 똥풀 모르고 살았지요. 해마다 어김없이 봄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내 얼굴 쳐다보았을 텐데요. 애기 똥풀도 모르는 것이 저기 걸어간다고. 저런 것들이 인간의 마을에서 시를 쓴다고. 즉 이때 그 안도현 시인의 그 시관은 한마디로 작은 것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와 식물이라는 부분에도 식물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름을 아는 것은 존재의 입구에 들어서는 일이다. 이름이란 형식은 존재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 안도현 시인의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제 시집 제목을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라고 제가 졌죠. 예. 출판사는 모학이고요. 네.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 박태근 네. 첫 시집. 네. 그런데 이번 시집에는 그 식물도감이라는 시에서 이름에 매달릴 거 없다. 알아도 꽃이요 몰라도 꽃이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좀 뭔가 그 이름에 대해서 뭔가 좀 세계관이 바뀌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애기똥풀이라는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35살 이후에 이제 애기 똥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새로운 식물 이름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새로운 어떤 이름을 하나 알게 되면 막 머리가 번쩍번쩍 이렇게 막 깨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로 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나무 중에 화살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이제 여름에 봄에 화살나무 이렇게 새순이 돋으면 그거 뜯어서 이렇게 뭐 샐러드처럼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동네 할머니가 이게 화살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바디 흰잎나무래요. 생전 처음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게다가 바디가 뭐냐면 옛날에 그 삼배 짤 때 이렇게 길이 이렇게 참빗살처럼 생긴 납작한 거 있어요. 거기에 화살나무 옆에 보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납작한 그 줄기에 보면 야, 이 동네 분들 옛날 분들이 나무 이름 붙이는 것도 정말 신통방통한 실력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질문이 그거였나? 뭔가 그 한 작가의 작품을 쭉 보면은 세계관도 바뀌고 그 작가하고 같이 독자들도 같이 성숙하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들, 과거와 지금의 내용들을 했었고요. 아, 예, 그 환송회 저 때도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저 가죽 잠퍼 입은 사람이 저예요. 예. 이걸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해야겠는데요. 전주라는 도시가 안시인의 시작에 끼친 영향을 얘기할 수 있는가? 전주를 떠나서 서운합니다. 그리움의 시를 이것은 그냥 질문 아닌 것 같고, 직장을 이유로 타지에서 전주를 유입해서 출산 및 육아와 자녀, 학교 문제로 계속 사는 타시도 출신 인구가 꽤 많습니다. 전주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당부해 주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장소가 홍도주막이네요, 그때.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주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이렇게 좀 나지막한 도시 같아요. 이렇게 막 고층 건물들이 삐쭉삐쭉 솟아 있지도 않고 저는 몇십 년 살면서 그 낮은 모습들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전주시에서 뭐 특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목이 굉장히 또 예쁜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전주에 대해서 좀 더 멋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자, 넘어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식물도간. 자, 그 전주를 떠나서 좀 그리움이 있는 그 시인이 어떤 장소에 대해 쓰면은 그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안도현 시인이 전주를 떠나셨지만 계속 전주에 대한 그 시를 이제 여기에 담으신 것처럼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소감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박태건 시인이 그냥 오면 된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벌써 1시간 반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익산으로 가서 또 그러니까 40년간 살았던 전주하고 익산을 오늘 한꺼번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볼 기회가 됐는데요. 뭐 이 전주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은 제가 펜을 놓는 날까지 아마 어디선가 그 시간과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코로나가 물러나고 더 시끌벅적한 자리에서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하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 그래 좋았습니다. 예. 네, 박수. 네, 정해질 시간이 딱 맞았네요. 자, 이것으로 공감 낭독 안도현 시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음을 채우는 꿈과 희망. 당신의 서재를 채워갈 소중한 순간들의 기록. 지금 여기 당신의 서재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작가와 함께 바라보는 오늘의 행복. 세상을 마주하는 책 속의 용기. 낯선 이야기를 통한 삶의 도전. 2021 전주 독서대전 책에게 길을 묻다. 내 인생의 노래가 되는 책.
책으로 꿈꾸는 놀이터. 시민의 서재에서 만나는 당신의 문장. 함께 했던, 함께하고 싶은, 함께 해야 할 2021 전주 독서대전 당신의 서재를 두드립니다.